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요즘 새로운 영화죠. 오펜하이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깜짝 놀란, 죄송합니다. 네, 오펜하이머 영화도 나왔고, 그 영화와 더불어서, 오펜하이머에 관련된 책들, 특별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그 다음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여러 종류 오펜하이머에 연관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책을 골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고요. 제가 있는 이곳은 호주 시드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책, 요즘 오펜하이머 신드롬이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분들의 어떠한 입에서 또 매체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원자폭탄의 창조자, 와우. 이제 원자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국도, 북한도, 지금 북한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또 위협들을 하고 있죠. 한국은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주변국의 여러 가지 정세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눈치 때문에 하고 있지 않다.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은 요 얘기를 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했습니다. 원자폭탄의 창조자, 그러나 파괴자이고 싶었던 두 천재 이야기. 이 파괴자가 원자폭탄으로 무엇을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떨어진 모습을 보고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이것을 다시 되돌리고 싶었던 그러한 파괴자였다는 거죠. 이 책은요, 소설은 아니고요, 물리학자가 쓰신 책인데 실번 S. 슈위버, 이 S가 아마 사무엘의 약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쓰셨고요. 김영배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시대의 창에서 2019년 6월 24일에 나왔습니다. 저자는 모두 다 13종류의 책을 썼다고 좀 나오네요. 이 저자 소개를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8년 4월에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태어났다.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이며 과학사가이기도 하다. 1955년, 그러니까 물리학이면서 과학자란 얘기죠. 과학사가,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히스토리컬한 이야기들을 쓴 사람이란 얘기죠. 1955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브랜데이스 대학의 교수였으며 양자장 이론에 연구했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1950년대 한스 베데에서 이와 관련된 교과서를 썼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물리학 역사 연구에 몰두했으며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며 2021년 미국 물리학회와 미국 물리학협회에서 매년 물리학사에 대한 역사를 쓰는 것에 기여해서 에이브러함 파이상을 받기도 했다. 이분은 과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며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시는 분. 그래서 이분이 오늘 쓴 이 책에는 아인슈타인과,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성 이론, 내용은 잘 몰라도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갖다가 쓰면서 이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았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위에 계신 분, 아인슈타인이 한 30살, 20대 후반, 25, 30살 정도가 많은 걸로 제가 책을 보니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이 차이도 있었고 서로 약간의 티격태격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는데, 이 책은 이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의 연관된 이야기를 좀 쓴 것 같습니다. 먼저 책 소개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책 소개는 네이버와 알라딘을 참조했습니다. 시대가 불러낸 두 천재, 그리고 천재의 진정한 의미들. 인류 최악의 발명품으로 핵무기를 뽑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인류사를 핵무기 사용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핵무기는 인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1945년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처음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이를 개발한 과학자들조차 아득해했다.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이다. 이 두 사람은 핵무기가 출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아인슈타인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 제작 실현 가능성을 알렸고, 오펜하이머는 로스 앨러머스 연구소, 핵무기 개발을 목적으로 창설된 미국 정보기관이에요.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실제로 원자폭탄을 제작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일본의 원폭 투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개입했다. 이로써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평생토록 부채감을 안고 살아야 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지만 핵무기를 제대로 통제해서라도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치게 되었다. 자, 제가 요 책뿐만 아니라 다른 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아이신타인이 이 핵무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결정적인 이론 자체가 원래 독일 출신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얘기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근데 사실은 그 당시는 이미 일본이 패전의 분위기로 가고 있었고요.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쪽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실질적으로 만들게 된 이제 오펜하이머가 그걸 이제 주도해서 만들게 된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제 꼴보기 싫었던 거죠. 왜냐면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독일은 독일 국민과 나치, 그러니까 히틀러 정부를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일에 많은 공을 들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들, 독일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놈의 히틀러, 나치 집단의 잘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치에서 등을 돌리십시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을 끝내기 위한 홍보와 광고를 했다고 한다면, 일본은 완전히 달랐대요. 일본은 그냥 일본, 잡스라고, 이제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을 낮춰서 부르는 거죠. 그 잡스라고 불렀는데 그 잡스들은 전부 다 죄송합니다. 개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 군인들이 미국이 당시 이렇게 있었던 또 미국 군인들이 있었던 지역이나 여러 가지 곳에서 미국 사람들을 만나고 전쟁을 하고 전쟁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전쟁 포로로 잡힌 미국인들을 정말로 어마무시할 정도로 잔혹할 정도로 죽였다는 거예요. 수용소에서. 그리고 그 소식들이 전해지고 하면서 또 뭐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지역으로 발발하게 된 또 진주만 공격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서 미국인들이 생각했던 일본인들은 정말 죄송합니다. 씨를 말려야 될 정도로 아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핵폭탄을 쏘게끔 했다는 거죠. 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 사회적인 상황들이 맞물려서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 소개를 좀 더 읽어드릴게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인류 공동체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이 책은 핵무기를 둘러싼 두 천재 과학자의 행보를 꼼꼼하게 추적하며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질문을 과학과 윤리라는 화두를 통해서 우리 앞에 던져진다. 그리고 진정한 천재란 어떠해야 하는가를 묻는다. 얼마 전에 한국의 그 뉴스 아티클을 하나 봤더니 천재로 이렇게 불렸던 어린 소년이 한국의 대학에 들어가서 뭐 견디지 못하고 여러 가지 뭐 학폭, 언어적인 것든지 이게 어떤 피지컬한 신체적인 것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학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천재는 일반인과는 다르다라는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팅하는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걸 해도 넌 천재니까 이렇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좀 아쉬워요. 평범하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평범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본론 들어가서요. 이 목차를 한번 살펴보니까 목차는 일단은 저자 서문과 프롤로그, 그 다음에 1부는 아이신타인과 핵무기, 그래서 핵폭탄을 만들어지는 출현 과정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참고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 아이신타인은 이 핵무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것들이 엄청난 위력이 있는 것들을 갖다가 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미국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 사실은 미국은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렇게 빛을 보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에 이제 참전을 하고 태평양전쟁이 참전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막 유럽에서도 아시아에서도 미군들이 막 활동을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냉전 시대가 되고 소련과 미국이 주도하는 이제 양대 산맥의 나라가 세틀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핵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핵무기를 당시 그때 또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무기도 대통령의 어떠한 결단이기보다는 군부, 그 미국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인해서 결정된 사항을 대통령은 그냥 인준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합시다 정도만 했다라고 역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아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아이신타인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미국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련이나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균형감을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아이신타인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일부의 내용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죠 이게? 핵무기를 다른 나라도 만들 수 있게 해줘? 정보를 줘? 이거는 완전 국가 배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아이신타인이나 오펜하이머가 그다지 미국 정부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펜하이머는 60이 좀 넘은 나이에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자, 2부에서는 유태인, 아이신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태인을 위한 대학 갈등의 시작, 이런 여러 가지인데, 유태인, 아이신타인은 자신이 유태인이라는 걸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유태인을 위한 일들을 하려고 했대요. 오펜하이머도 여러분들 유태인이었대요. 하지만 오펜하이머는 철저하게 자기가 유태인이라는 거를 숨기고 자기가 미국인이다 라는 것에 더 많이 마음을 쏟았다고 합니다. 3부는 오펜하이머 구속받지 않은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줬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미국에게 불을 갖다 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체성. 이 오펜하이머는 많은 것에 있어서 스스로가 불안한 정체성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면의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불안함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 스스로가 자라온 환경이나 또 여자 문제도 되게 복잡했고 또 여성 편력도 엄청 심했다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소장으로 있었던 거기서 웬만한 여자들과는 또 좀 그렇게 관계를 가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또 여자들에게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홀리는 또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러한 안정감이 없는 불안감을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채우면서 외부적인 것들로 채우면서 본인의 내면을 안정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폭탄 만드는 일에도 또 다른 거에도 수도 없이, 특별히 인도의 어떠한 힌두 종교에도 많이 좀 이렇게 빠져 있고, 그렇게 좀 하면서 본인의 좀 그 내면을 갖다가 회복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미국에 대한 엄청난 애국심이 있었어요. 4부에 보면 미국인 오펜하이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신타인과 달리 자신은 이제 유대인이라는 것들보다는 미국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에서 이 사람의 모든 권한을 다 정지시켰는데, 그게 이 사람의 임기 하루 전, 임기가 오늘 끝나면 그 하루 전에 이 사람을 갖다 거기서 킥아웃 시키는, 내쫓아버리는 그러한 정말 명예가 땅에 실추되어지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언젠가 다시 미국이 나를 불러줄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신타인은 달랐대요. 아이신타인은 원래 고국도 독일이었고 그 독일에서 나치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히스토리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공부는 스위스에서 대부분 했었고 아이신타인이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나를 그렇게 환영해 주지 않아? 그래, 그럼 나도 미국, 나도 싫어. 어쨌든 아이신타인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래, 이런 조언들을 또 오펜하이머에게도 많이 했답니다. 오펜하이머가 미국 정부로부터 킥아웃 당하고 하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도 그럼 미국을 버려. 근데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어떤 열등감 때문에 자기는 끝까지 미국인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오펜하이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를 사랑하지 않은 여자를 네가 꼭 사랑할 이유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를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 미국을 너도 사랑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했지만, 끝끝내 오펜하이머는 좀 그렇게 미국에 다시 쓰임을 받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고, 결국은
아주 안타까운 말년을 보냈던 인물로 역사의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5부에는 물리학에 남긴 것들,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들, MIT에 대한 이야기들, 6부 신의 빔을 다가가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이 있고요. 이 목차의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 다시 여러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천재를 통해서 본 20세기 과학과 정치적 환경들, 이 책을 비롯한 이 책은 죄송합니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삶을 중심으로 당시 시대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어떤 과학, 정치적 환경에서 출현했고 한 시대를 상징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 그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사회에 들려주었는지 6부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그 구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1부, 아인슈타인과 핵무기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초기 미국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했던 사실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된 직후 반응, 그리고 이후 반핵 활동에 나선 과정을 소개한다. 너무 재밌죠? 아인슈타인이 반핵 운동가였다는 거예요. 2부, 유대인 아인슈타인은 브랜다이스 대학 설립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다룬다. 브랜다이스 대학은 미국 내 유대인들이 세운 첫 대학이다. 아인슈타인이 이 일에 적극 동참한 이유는 독일에서 자라면서 반유대주의적 정서를 직접 겪고 그로 인해 피해로 입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유능한 젊은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없고 능력만큼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고 유대인을 위한 대학, 더 나아가 유대인들을 위한 국가를 꿈꾸게 되었다. 3부, 오펜하이머 구속받지 않는 프로메테우스. 이 내용은요, 세 사건을 중심으로 오펜하이머의 삶을 살펴본다. 대학 때부터 실험 물리학자로서의 꿈을 품었지만 실험 수행 능력이 떨어져 결국 이론 물리학자로 돌아선 것이 첫 번째 사건이다. 무분별한 핵무기 개발을 억제할 핵사찰 시스템을 제안한 에치슨 릴리엔솔 계획안에 버나드 바르크, 해리 트루먼 등에 의해서 좌절된 사건이 두 번째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 반핵 사건,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확장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관여하려 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막힌 거죠. 잘 안 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냉전이 깊어지면서 미국 정부가 수소폭탄을 개발하려고 하자 이에 반대해 공적 지위를 모두 박탈당하는 일이 세 번째 사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안타까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4부에서는 미국인 오펜하이머는 사성적 토대에 대해서 살펴본다.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확고했던 아인슈타인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펜하이머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다. 하지만 미국 유대인들은 때때로 반유대주의를 겪긴 해도 백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항상 동료 취급을 받았다. 미국인이라는 이름으로 결속이 필요한 때였고 모두를 위해 미국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인식이 팽배했던 시기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많이 존경했던 보아의 상보선 개념과 윌리엄 제임스를 비롯한 실용주의 철학자들의 생각을 토대로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5부에서는요. 물리학이 남긴 것들, 이론 물리학 발전 과정을 비롯해 20세기 초반 30년간 물리학의 최대 화두였던 통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한편 아인슈타인의 비전을 통해 매사추setts 공대인 MIT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유명한 물리학 이론들을 살펴본다. MIT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컨퍼런스에 양전링, 파인만 등이 내다본 물리학의 미래에 대해서도 볼 수 있다. 제6부 신의 비밀이 다가가기까지에서는 인류에서 핵무기라는 신의 비밀을 열어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를 함께 놓고 본다.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처음 대면했던 것은 아인슈타인이 캘리포니아 기술연구소에서 일하던 1932년이었지만 1947년 오펜하이머가 소정으로 부임하게 된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게 될 때까지 둘은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둘이 사실 친했던 사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만난 것도 두세 번 정도밖에 없고요.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를 높이 평가했고 그 공적을 치하했다. 오펜하이머 역시 아인슈타인을 깊이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질투죠. 질투심도 많이 품었다. 여러 측면에서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는 크게 달랐지만 대중과 잘 소통할 줄 알았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역사적인 것들로 하는 것들 가운데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오펜하이머는 젊은 시절에 아인슈타인을 너무너무 부러워했고요. 아인슈타인이 봤을 때는 오펜하이머가 조금 오바다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그래도 오펜하이머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좀 구명하는 운동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더라고요. 자, 계속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저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은 천재, 즉 위대한 인물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천재로 칭송받으며 사회적 정의를 갈망하는 억눌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저자의 주장은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의 타고난 능력과 개인적인 노력을 전제한 것이다. 두 사람은 좌절과 성취에 흔들림 없이 늘 새로운 지향점을 다시 설정하고 꿋꿋이 나아가는 비범함을 잃지 않았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사회에 큰 반항을 일으켰고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나 또한 내가 받은 것만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듯 자신들의 위대한 자리에 앉힌 사람에 대한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책에 대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관계와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드렸습니다. 뭐 아이들 똑똑하게 키운다고 열심히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처음에 먹인다고 하죠. 근데 우리 아이가 천재인지 알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는데 먹이다 보니까 얘가 천재가 아닌 거야. 그래서 방향을 바꿔요. 무슨 우유로? 서울 우유로 바꾼답니다. 그래 그럼 서울 우유라도 좀 먹여봐야겠다. 하지만 또 서울을 먹이다 보니까 안 되겠어.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 그래서 우유를 또 바꾸죠. 뭘로 바꿉니까? 연세 우유로 바꾼답니다. 연세 우유로. 그래 연세우유를 열심히 먹였어요. 근데 연세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냥 서울대 연대는 고사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면 좋겠다 해서 우유를 바뀌어서 먹였는데 그 우유가 건국 우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또 생각나서 좀 같이 나눠드렸고요. 자, 오늘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여러분 책은 못 읽으셔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가능하시면 책을 구매해서 읽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영화라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 대표였고요. 자, 임 대표의 책잇 아웃 여기서 물러갑니다. 다음에 다시 뵐게요. 안녕.